네, 조국 민정수석의 한일 갈등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겠다고 한 지 한 이틀 만에 인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사 관측 소식이죠. 이 어떤 이 발표 시점, 타이밍 뭐 어떻습니까? 적기다 혹은 뭐 늦었다.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분부터?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적기라고 봐야 되죠. 첫째, 그러니까 7말 8초에 개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청와대부터 개편하고 그다음에 내각 개편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개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청와대 비서진부터 개편을 해야 되는데 7말 8초를 개각 시점으로 잡는다면 지금쯤에 먼저 청와대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서를 전제로 한다면 내일부터 그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출범을 하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진영을 어떤 그 개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인사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도 적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 정무적으로 자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라 이제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언제 그러면 등장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기인 측면은 있다. 이건 좀 더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뭐 저 어떻게 보면은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우선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7월 말 8월 초에 또 개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제 다음에 개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는 예산국회 통과된 다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총선 나가실 분들 풀어줘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죠? 지금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 좀 더 유임하는 거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네. 나머지 뭐 지금 장관 중에 진선미 장관 뭐 또 유영민 장관 뭐 이런 분들 다 선거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김현미 풀어줘야 장관은 되거든요. 그럼 총선 못 나가는 거로 지금 아니죠, 뭐 하셨네요. 아니죠, 연말까지 연말까지 해도 뭐 유은혜 장관도 글쎄, 연말까지 유은혜 장관도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제 풀어주려면 7월 말 8월 초 특히 그 8.15 전에 그리고 저 국정감사나 그 다른 이 정기국회 본격화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시점은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이미 다 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지의 사실로 법무장관 지금 낙점해서 거의 밀어붙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의미로는 그 이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그 저 특별팀이고 조금 이제 비판 쪽으로 얘기하면 그 코드 검찰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벽돌을 우리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 시키는 거로 이제 헐터이니 지금 뭐 풀어주고 또 한 가지 조국 그 수석이 뭐 여러 차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문재인 수석보다 더 오래 하는 불충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좀 타이밍도 이래저래 다 맞게 돼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요. 들죠. 또 한일 경제 충돌 국면, 또 어제 발생한 중러의 연합훈련, 독도, 도발 이런 시점에서 그 외부적으로는 대단히 나쁜 환경, 긴박한 환경 속에서 이런 어떤 가장 큰 요즘 소위 핫한 인물인데 그 인사 얘기를 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어떤 국정 장악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 저희가 엊그저께인가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다. 네. 8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 여세를 몰아서 그리고 또 청문회 정국이 열리게 될 텐데 돌파하고자 하는 것을 어찌 본다면 당연한 생각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조국 그 수석으로만 한정을 해서 만약에 그 바라본다면 자, 국회에서 정개특위와 함께 그 사개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원내대표의 그 합의에 따르면 8월 말로 시한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든지 간에 올해 안에 어떤 사법개혁 문제를 그러니까 끝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향점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 사실은 지금쯤 법무장관도 교체를 해가지고 정기국회에 대비를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니까 어찌 보면 태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보다는 사실은 이때밖에는 또 그러니까 타이밍이 없는 이런 측면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그 말씀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일단 뭐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내보내기 좀 아쉬운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좋게 보면 그 우리 조국 수석이 지난 그 10여일 이상 40몇 개 그 페북 글을 욕 먹어가면서 페북 수석이냐 뭐 욕 먹기도 먹어가면서 하고 지지도 받고 물론 그랬어요. 이제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건 그 여권 내에서도 일부 질타까지 받으면서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한 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평가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외롭거든요. 중요한 일은 다 안 나설라 그래요. 이렇게 욕 먹는 자리는. 그러니까 그러나 근데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도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내놓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내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법무장관 그 어차피 개각에 이제 포함시키기로 한 이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 검증이나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 조국 수석이 그 저 여당 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자기 그 이른바 청문회 셀프해명? 청문회 대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미 이거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서 이제 착착착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청와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아주 큰 싸움을 그렇죠. 위해서 또 내보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예, 어제 예. 그럼 이제 저희가 끝맺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죠. 마지막 끝나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 오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제 조국 수석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 책을 하나 들고 갔었는데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관련해서 이 전 수석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어떤 인물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왜 하셨었던 거예요? 아 사실은 그 일본 회의라고 하는 그 지금 그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강요의 80% 일본 그 국회의원의 300명 40%가 네. 가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파의 총 본산이 된 셈이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정신적 그 말하자면 멘토라고 할까 그 스승이라고 할까 원류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말하는 후예들이 우리가 다 이름만 대면 아는 뭐 이토 히로부미 무슨 야마가타 아리토모 근데 지금 뭐 다 화면에 그렇거든요. 나가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정한론, 말하자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신이 맞다고 사실은 정한론을 네. 처음 시작한 원조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원흉이죠, 원흉 우리. 네, 그렇죠. 논리적인 기반을 만든 사람이에요. 원흉의 원조다 이렇게. 그렇죠. 예, 원흉은 이제 그 밑에 하수인들이 많았었으니까 예. 뭐 미우라 고로 같은 사람 다 이 제자예요. 예. 그 우리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주도한.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 사실 얘기한 거는 그 이 노출의 퍼포먼스, 노출하는 그거는 아주 적절하고 좋았다고 봐요. 이게 아베의 말하자면 본 모습이다. 네.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2, 3일 전에 청와대 그 핵심 관계자란 분이 그 요시다 쇼인과 그 수제자인 이제 다카스키 이제 신사쿠라는 예. 아베 신조의 신자가 그 신자거든요. 예. 그 신사쿠에.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살아 있었으면 자기의 미래지향적인 그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지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그런 말하자면 그 아베 신조나 일본 우파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거 매우 적절하다고 보나 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더구나 외신들을 상대로 브리핑해서 모두 그때 뒤돌아서 웃음거리가 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좀 얘기할 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좀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사실 했던 거였어요. 아, 그 공부 좀 하라는 얘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수한 건 100% 실수죠. 예. 그러니까 공부 좀 더 하라 이런 얘기가 그분도 당연히 뭐 나올 만한데. 그분도 차기 무슨 장관으로 거론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조국 수석이 아직은 수석이죠. 조국 수석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노출을 했던 그 의도가 뭐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 요시다 쇼인 뭐 일본 회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가다 보면 일본 회의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아까 아베의 어떤 목표 얘기했던 것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게 표현하면 정상 국가로서 일본을 만드는 것. 그래서 평화법을 개정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저러다가 또 궁극주의 망명으로 그러니까 흐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그 본산이 바로 일본 회의인데 그리고 저기 아베 내각의 어떤 무역 보복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 구상 속에서 하나 나온 시나리오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경계해서 봐야 되는 것. 저는 이런 점에서 자, 이 무역 보복 조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차원에서 책을 등장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보게 되면 대일이라든지 외부적 요인인 대일본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 크게 뭐 대응하는 방향의 기조가 있고요. 또한 그 조국 수석의 인사 이야기라든지요. 또 오늘 자정 이후부터 윤석열 그 이제 총장 시대가 되게 되면 이 큰 그림에 있어서는 뭔가 음모적이다라는 게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엉성한데 그림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예. 자 결국 그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말하자면 사법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그 이 야당에 대한 그 정치 보복과 탄압과 압박을 계속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 검찰과 이 사정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친일 반일 프레임을 거기다 또 이제 보태가지고 결국 어떤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친일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이미지가 둘 다 특히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조국 수석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총선을 염두에 둔 매우 정략적인 그 이 음모론적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도 뭐 일리는 저는 있죠. 거기에는 예. 전혀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이거는 정파 입장 이런 것들 뭐 가치관을 떠나서요. 최소한의 어떤 세밀함 그리고 정합성 갖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엉성해요. 그림이 유치원생 그림 수준밖에 안 된다. 음모론을 펴려면 음모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그 음모론은 적이 있어야 되고 음모론 성립되는 요건은 두 가지고 하나는 공적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근거가 따위는 없다. 그래도 그림은 정밀해야 된다라는 건데 출발점이 이거예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년 장기 집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집권 음모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보니까 조국이 나서가지고 친일 프레임을 걸더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총선까지 가면서 결국은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마침 KBS에서 자유한국당 찍지 말자라고 하는 이상한 그림까지 내보내더라. 여기다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국정원장까지 만난 거 아니냐. 이거 관권선거 획책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이거 패스트트랙 2차 시도할 일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끌어모을 건 갖다가 다 끌어모았는데 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예, 끌어모을 건 다 끌어모았는데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이해찬 대표가 20년 장기 집권 얘기할 때 그 일본에 도발이 없었어요. 뭐 친일 프레임을 거내 만회할 부분들도 없었고 첫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좋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의석수가 감소를 해요. 그런데 무슨 뭐 장기 집권 음모고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짓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조금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조금 반론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은 조각조각 그 맞추다 보니까 엉성한 부분이 뭐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발을 좀 빼시는 충분히 아니요. 저는 충분히 그 야당 의원으로서는 제기할 수 있는 의혹과 문제고 아니 야당이라는 게 원래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게 야당이지. 저는 오히려 이 국면에서 이 음모론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 중에 또 상당수 이런 견해에 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니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거 갖고 이 여당에서 무슨 대응하고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것보다 저는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자꾸 이 여당의 어떤 그 핵심 지도부 이를테면 대표까지 나서서 이 자유한국당이 친일 행각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이런 이 비난을 퍼붓고 하는 거는 별로 여당답지 못할 뿐 아니고 네. 이 전국을 해결해 나가는 이른바 핵심이 추경이잖아요, 그죠? 그 추경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이 전체적인 어떤 저거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그 말하자면 지금 이 어려운 국가 위기 속에서 그 우리 정쟁 중단하고 단합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그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도가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오늘 민경호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뭐라고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에서 친일파라고 했어요. 네. 친일파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어제 그 독도 그러니까 망언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시하는 거라고. 말자.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앞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놓고 당신은 친일파야. 그것도 제1야당의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는 말이고 와야 가는 말이고 없죠. 여당 대표란 분이 입만 열면 맨날 이 친일파라고 이쪽을 공격하니. 아니 제가 뭐냐면 야당 대표를 공격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상호주의라고 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서 친일파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누군가가 자유한국당에서 친일파라고 했다면 그걸 맞받아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톤 조절하면서 최대한 외교적 화법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문제 좋은 해결에.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을 향해서 특히나 한일 간의 갈등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 친일파요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하면 그 망발이죠. 까놓고 그거 얘기해서. 잘못한 겁니다. 저도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그래도 국가 원수고 그 말은 맞아요. 그 설사 감정이죠, 원. 아니 예. 설사 정책적 부분이나 어떤 대응 부분에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더라도 조금 감정적으로 격앙됐다고 해서 그래도 지금 이 중대한 그 국면에서 네. 그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네.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고 네. 더 좀 큰 틀에서 이제 정말 그 여당과 대통령과 여당이 큰 정치를 할 때가 왔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정말 다시 한번 불러 제가 보기에는 이 힘을 모아달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개각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외에 이미 그 여당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외교안보 라인 그 경지를 그렇게 꺼리시냐 이거예요. 차라리 네. 그 명분으로 이번에 개각할 때 사실 경질할 만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구구하게 더 얘기 안 하겠어요.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하면서 네. 그런 문책 경질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국회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추경도 처리하고 그 대신 규탄 결의안 내고 여야 힘을 모아서 우리 정쟁 당분간 중단하고 하자는 이런 큰 정치 만들어내는 계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예. 대치는 대라는 대치다 이런 뭐 기조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이전 수석께서는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내보내는 게 참 아쉬운 마음일 거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면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렇다면 거예요. 이제 저는. 차기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조원, 그 카이 항공우주산업이죠. 네. 저기 경상남도에 예, 있잖아요. 예. 여기도 내정돼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 뭐 아주 좀 어떨까요? 예. 좀 케미가 그 맞는 거죠. 약체일까요? 아니면 더 강성일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 김조원 내정자의 그 이력을 보면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감사. 예, 그 사무총장까지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조원 내정자는 말 그대로 관료 사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다잡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서 관료 사회 이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면서 확실하게 다잡고 네. 국정 동력을 끌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사법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조원 내정자는 사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뒤에서 조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공개된 영역에서 만약에 조국 수석이 정말로 법무장관이 된다면 법무부와 어떤 검찰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그 말 그대로 정정당당하게 그 자체로서 어떤 접근해서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김조원 내정자의 어떤 인사에 사실은 담겨 있다. 상당히 저는 이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순기능적인 물론 걸 순기능인데 강조했어요. 저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이미 이분이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시절에?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 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미가 맞는 사람일 거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그 대통령의 민정수석에 대한 관이 확고해요. 비검찰 시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딱 적임자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원래 대통령하고 참모는 제일 좋은 관계 뭐냐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케미가 잘 맞을 거다. 다만 알겠습니다. 케미가 잘 맞는 것이 국정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을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 되시면 직원 많이 하세요. 너무 사연으로 개인적 연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대화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본다면은요. 우리 이전 수석부터. 예, 저는 뭐 바둑격언에 묘수 3번 두면 바둑 진단 말이 있거든요. 예. 자꾸 깜짝 카드, 그다음에 뭐 국면 반전 카드 이런 거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일수록 정도로 가자. 정도로 가면 원래 이기는 바둑 두는 사람은 묘수 안 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뚜벅뚜벅 큰 정치하고 말하자면 국민만 보고 바로 가면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평론. 무라도 잘 썰어라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조국이라고 하는 칼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잠깐의 논란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 조국이라는 칼을 꺼내들 거라면 칼을 한번 뽑았으면 무라도 확실하게 썰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라고 그러는 건 사법개혁이 되겠죠. 이건 완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 라이브 설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준비한 뉴스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준비 잘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